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디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후 2시 방송은 제주 라이브 스페셜 편으로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네, 오늘은 방송 가족분들께 특별한 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은 갑상선 및 내분비 질환 분야의 권위자이시자 또 대한갑상선 내분비외과학회 명예회장을 역임하셨던 이영돈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늘 또 처음으로 이 네네. 비욘디를 찾아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외과 의사 이용돈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내분비 외과 갑상선과 유방을 전공으로 했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스페셜 방송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영돈 원장님의 이렇게 이력을 뵀는데요. 네. 와, 정말 이 갑상선과 내분비 질환의 권위자이신 만큼 정말 이력이 화려하시더라고요. 이제 가천의대 의과대학 교수와 교무처장, 가천의대 길병원 부원장, 대한갑상선 내분비 외과학회 회장,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 원장을 역임하셨고요. 또 현재는 대한갑상선 내분비외과학회 명예회장으로도 역임을 하셨었잖아요. 네. 이 외에도 이제 간단히 소개해라 라고 하셨지만 정말 많은 상도 수상하시고 봉사상도 수여하시고 또 많은 책을 내시기도 했는데요. 어느덧 이제 경력이 그럼 어느 정도 되신 걸까요? 지금 외과 의사 된 지가 40년 된 것 같습니다. 네네. 40년. 네, 우리 아름답다님도 안녕하세요. 숙자님도 와 귀한 분 오셨네요.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요. 우리들의 블루스님도 안녕하세요. 스텝님도 우와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우와라는 말이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절로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한 10년의 경력을 가지면 전문가다라고 하는데 무려 4배의 40년의 삶을 이렇게 또 의사로서 해오셨는데요. 그러면은 원장님께서는 이 많은 과 중에서 이 분야를 좀 선택하게 되신 여정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외과 의사가 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세부나 분과가 됐던 건 아니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외과 의사가 다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쭉 거치다가 조금 남들이 안 하는 거를 하고 싶어서 그 당시에는 그 갑상선 내분비, 두경부, 그다음에 유방을 했었죠. 지금은 가장 외과 중에서는 인기 있는 과가 됐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원장님이 정말 그 저서도 많이 내시고 또 상도 많이 받으셨는데 저는 또 감명 깊었던 이력 중에 하나가 의대 재학 시절부터 또 의료봉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매주 토요일이면 아무리 시험이 있고 그래도 꼭 무의촌 진료를 나가곤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의료봉사에 좀 마음을 많이 두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처음 의과대학 갈 때부터 그것이 가장 큰 이유였죠. 의과대학 가게 된 이유가 봉사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부모님들은 그때 이제 법대를 가라고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의사가 되면 좀 봉사를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의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럼 의료봉사를 위해서 의사라는 직업을 택하신 거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면은 또 지금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에서 또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쭉 이렇게 길을 걸어오셨는데 그 동네에서 되게 공부를 잘하시는 학생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잘 못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의과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와, 되게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쉽지 않은 자리인데 또 이렇게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쭉 이제 40몇 년간의 길을 걸어오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의사가 된 이후에도 휴가 기간에 좀 쉬고 싶으실 만도 한데 이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시면서 이제 캄보디아에 또 정착을 하시게 되셨잖아요. 네네. 그 캄보디아의 이야기를 좀 전해 듣고 싶어요. 예, 캄보디아 가기 전에는 저 휴가 때마다 주로 인도,
네. 인도네시아 뭐 이런 또 우즈베키스탄 이런 쪽에 봉사를 다니다가 원래부터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 해서 2017년도에 네.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헤브론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7년간 사역하고 이제 은퇴한 지 한 2, 3개월 됐습니다. 2, 3개월밖에 네네. 되지 않으셨군요. 근데 이제 뭐 인도도 가시고 참 많은 나라에 네네. 해외 봉사를 하셨을 텐데 왜 또 캄보디아에 좀 마음이 가셨을까요? 캄보디아에는 헤브론 병원이라고 있는데 그 병원에는 수술실이 잘 갖춰져 있고 네. 또 장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해외에 나가서 봉사하더라도 그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재능을 기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헤브론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헤브론에서 해외 봉사를 하시면서 조금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나 아니면 에피소드가 하나 있으실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거기 캄보디아 의사들하고 이제 같이 동고동락한 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 의사들을 같이 이제 일하고 가리키고 또 하여튼 그들하고 친분을 쌓은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다음에 환자들은 한국에 있는 환자하고 달리 거기는 굉장히 진행된 상태에서 뭐 네. 갑상선암이건 유방암이건 또는 대장암이건 진행된 상태에서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제가 거기서 그 수술을 안 하면 사실 그곳에서 더 이상 해줄 사람이 없다는 그런 그 신념하에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여기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심한 환자들인데요. 뭐 아주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심한 환자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시리아 난민이신데 네. 시리아 난민이 어떻게 캄보디아까지 오셨는데 그 여자분은 큰 유방암을 갖고 있었어요. 아마 제가 본 중에서 가장 큰 유방암인데 나중에 절제하고 나서 보니까 4kg가 넘었습니다. 암 자체가. 암 크기만요. 네, 근데 그분은 그 무게 때문에 걸을 수도 없었고 어떡해.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 암에서 출혈이 많이 돼가지고 뭐 어느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는데 네. 어떻게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끝나가지고 다행이네요. 네, 환자가 아주 잘 완쾌돼서 나간 거 그게 좀 기억에 남네요. 정말 암 무게만 4kg라면은 네네. 이게 어마어마한 그 크기였는데 정말 거의 한 생명을 살리신 그런 케이스네요. 아까 이제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또 어머님을 모시기 위해서 또 같이 또 캄보디아까지 예, 저희 어머니가 가셨다고. 저희까지 모시고 가서 한 네. 2년 반 또 저희랑 같이 와, 캄보디아에서 지내셨습니다. 굉장히 가족 내에 큰 결단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제가 그때 당시 정년 퇴직하기 한 2년 전인데 네. 2년 전에 이제 퇴직을 좀 빨리 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갔었죠. 네. 아니, 오늘 제가 이제 원장님을 처음 뵀는데 카페에서 커피를 드시고 계신데 손녀분과 너무 사이가 좋아 보이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도 손녀지만 할아버지와 사이가 좋을까 하면서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손녀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환자 2명의 또 네네. 소중한 에피소드가 있으시더라고요. 예. 네, 오늘 또 주제가 갑상선인 만큼 또 그런 케이스가 있으실 것 같아서 네네. 그 소중한 이야기를 조금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제 큰딸이 손녀딸을 임신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임신하고 3개월 지나서 수술을 하면, 조금 태아한테 영향이 덜 가기 때문에, 네. 제 딸이 중환자실에서 2달을 버텼습니다. 모든 항생제, 오. 그다음에 진통제, 네. 그다음에 뭐 수혈 이런 과정을 거쳤죠. 근데 그 당시에 아이를 유산하고 빨리 수술 받으라는 그런 제 주위에 그 친구 의사들의 권고가 있었지만 네. 제가 끝까지 3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아이를 가진 상태, 3개월 지난 상태에서 딸이 이제 수술을 받고 회복이 됐는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2 환자가 기억이 나는데 그 임신
4개월인가 5개월째 네. 갑상선 암으로 오셨는데 이미 그 암도 크고 어, 옆쪽에 임파선으로 전이가 많이 된 상태였어요. 네네. 예. 그랬는데 이제 모든 그 환자분의 가족들은 유산을 하고 수술을 받기를 원했는데 네. 제가 극구 만류를 해가지고 아기도 하나의 생명이니까 살려야 된다 그래서 그 6개월쯤 됐을 때 수술을 해서 아기도 나중에 건강한 아기도 낳고 너무 환자도 다행이다. 출院경우가 2명이 있었습니다. 네, 진짜 이게 또 손녀따님이 지금 옆에서 방송을 보고 있는데 너무도 키도 크고 예쁘고 총명한 그런 예. 손녀딸이 태어났잖아요. 네네.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맞습니다. 환자분의 뱃속에 있는 아기의 생명을 또 네네. 귀하게 여기시는 원장님의 그 마인드가 좀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방송 가족분들이 귀중한 토요일에 또 고민도 안고 오시고 또 질의응답도 저희가 잠시 뒤에 할 텐데요. 걸음마님도 감사히 방송 잘 보겠습니다. 지은님은 네, 와 정말 귀한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봉사자의 마음이 너무 멋지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해주셨고요. 자, 오늘도 첫 번째 질문을 주신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신경 쓰지 말자 님이신데요.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얼마 전에 제가 건강검진 후에 갑상선 유두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갑상선암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갑상선 유두암은 어떤 암인지 궁금합니다. 네, 갑상선 유도암은 저 갑상선 암 중에서 가장 흔한 암이고요. 또 예후도 가장 좋은 암입니다. 그래서 일찍 발견해서 수술만 하면 완치가 되는 병이고 우리나라 통계 매년 우리나라가 이제 암 통계를 내는데 갑상선 암이 여자분들한테는 첫 번째, 두 번째를 이렇게 유방암하고 갑상선 암이 순위를 이렇게 다투는데 네. 그 생존율을 보면 생존율이 100%가 넘습니다. 100%가 넘는다는 이유는 그 상대 생존율, 그러니까 다른 암이 없는 사람하고 이제 같이 비교했을 때 갑상선암에 걸린 사람이 수술 후에 몸 관리도 잘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오히려 네, 그 정도로 예후가 좋은 암입니다. 그래서 일찍 발견하고 일찍 치료하면 아주 치료 기회가 좋습니다. 네, 우리 신경 쓰지 말자님 처음에 이제 사실 암이라는 단어 자체가 네. 주는 그 무게감과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이제 예후가 좋은 암이라고 네네. 하니까요. 네, 꼭 KO하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네, 건강 1순위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최근에 병원에 갔다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엊그제부터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를 마시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먹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는 그 병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 우리 몸에 이 카테콜라민이라는 우리를 흥분시키고 네. 이런 호르몬을 자극해요. 갑상 호르몬이. 그래서 심장도 빨리 뛰고 네네. 땀도 많이 나고 몸무게도 빠지고. 근데 저 증세가 심한 가운데 커피를 마시게 되면 그 카페인이 또 그런 역할을 하니까 맞아요. 네, 카페인을 줄이시는 게 좋고 그러나 이제 약을 드시고 갑상선 기능이 정상으로 내려오거나 그러면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는 오히려 조금 더 역효과를 줄 수 있는. 예, 처음에는요. 근데 네. 치료가 약을 드시면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정상이 되면. 네. 네네. 찐해님은 안녕하세요 선생님. 목시펜을 2년 반째 복용 중입니다. 무릎까지 수술하는 바람에 자꾸 살이 찌는데요. 이 살을 어떻게 빼야 할까요? 타목시펜은 보통 유방암 수술 후에 한 5년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타목시펜 자체 때문에 살이 찌는 건 아니실 테지만 무릎도 아프시니까 아무래도 운동이 부족해지고 운동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만 조금 몸무게가 느는 그런 네. 경향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수영이라든가 무릎에
무리가 없는 자전거 타기라든지 수영을 통해서 이제 운동을 해서 이렇게 체중을 조절하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타목시페는 드실 때 꼭 이 자궁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궁 검사요. 네네, 자궁의 그 내막이 두꺼워지는 네.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 타목시펜 드시면은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진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살을 빼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경우는 또 식단도 조금 병행을 당연하죠. 예, 하시면 그건 좋고 예. 무릎에 좀 무리가 안 되는 네네네. 그런 운동을 택하시면 좋겠네요. 머리띠님은 선생님 엄마가 유방암이시고요. 50대 되시고 암이 생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가슴을 만지니까 양쪽 다 작은 덩어리 같은 게 비슷한 위치에서 잡힙니다. 찾아보니까 유방암이면 그 덩어리가 딱딱하고 안 움직인다고 하는데 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혹시 유방암의 가능성이 있나요? 20대가 유방암 걸리는 경우가 있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어머니가 유방암이시니까 걱정이 많으실 텐데 20대 유방암 걸리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대개 20대 가장 많은 혹은 그 양성혹, 예, 유방선종이라고 해서 네. 그 양성혹이 제일 많습니다. 그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한번 초음파 검사를 간단히 해보시면 되고요. 20대 때는 우리가 이제 유방 촬영술 같은 건 잘 안 하고 네. 초음파는 몸에 해가 없으니까 아. 초음파를 해보시면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좀 고민이 많이 되실 맞습니다. 텐데 이 유방암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가족력이 좀 예, 맞습니다. 있은 예, 편인가요? 갑상선암도 그렇고 유방암도 그렇고 네. 예, 가족력이 그 하나의 큰 인자죠. 그러니까 친척 중에 일촌이나 이촌, 그 이촌 뭐 이렇게 가까운 친척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으면 조금 더 자주 검사를 해보시는 게 요구됩니다. 자, 오영도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대한갑상선 내분비외과학회 명예회장이신 외과 전문의 이영돈 회장님과 송예은 아나운서님, 구상본 PD님, 염상원 PD님, 박준표 PD님, 이명진 PD님 환영합니다 해주시면서 봉사를 생각하시고 의과대학에 가셨군요. 정말 훌륭하신 분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자, 빛나마님 오늘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봉사자의 마음 너무 멋지다. 우리 영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사탕님은 선생님 2.6cm 정도가 안 되는 혹이 생겼는데요. 처음 발견 때보다 검사 때가 더 눈에 띄게 작아졌는데 심각한 걸까요? 조직 검사 같은 거, 목에 주사 꼽는 거 말고는 악성이랑 아닌 거랑 구분을 못 할까요? 조직 검사 시 부분 마취가 가능할지, 그리고 부분 마취는 주사로 하는지, 마취가 아플지, 검사만 하는 게 아플지, 네, 많은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예, 2.6cm면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점점 혹이 작아졌다 그러면은 양성일 가능성이 많죠. 악성은 점점 커지게 되고, 근데 이제 크기도 중요하지만 생긴 모양이 중요하거든요. 초음파에서. 네. 뭐 키가 크다든지 그 초음파에서 에코가 저에코 떨어진다든지 뭐 이렇게 조금 경계가 삐죽삐죽하다든지 네. 그러면은 이제 세침 흡인 세포 검사라고 가는 바늘 이용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네. 저는 뭐 제가 상당히 수많은 사람을 검사를 했는데 한 번도 마취를 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왜냐하면 아주 마취할 때 어차피 주사로 찌르는 그 아픔이면 네. 그냥 그때 바로 그냥 가는 바늘로 찌르면 되니까 아하. 예, 2번 찔릴 거 그냥 한 번에 찔러서 하면 되니까 거의 아프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코올로 여기를 이렇게 잘 소독하면 여기가 목의 온도가 그 피부의 온도가 내려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픈 걸 잘 모릅니다. 아하. 이제 그때 이렇게 찔러서 하게 되면 통증 없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통증이 많이 고민이신 것 같으니까요. 네네. 우리가 이제 엉덩이 주사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근데 아주 가는 바늘로 네. 24게지, 25게지 이런 걸로 아주 가는 바늘로 하기 때문에 정 아픈 거를 못 참으시면 선생님한테 잠깐 마취를 해달라 그러면 피부에다가 네. 이렇게 우리 튜버클린 테스트 할 때 여기 그 결핵 검사 튜버클린 테스트 할 때 하는 것처럼 네. 그 피하에다가 이렇게 아하.
진통제를 놓고 찌르면 안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검사는 한번 받아보시는 게 네네. 좋겠다고 말씀해 예. 주셨고 마취를 겁내지 마시고. 겁내시지는 마시고. 네네. 네. 자, 그리고 또 후라이드 치킨님께서 존경하는 선생님, 갑상선 수술 후에 목소리 변화 외에 갑상선암 수술 후 챙길 수 있는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제 가장 심각한 후유증이 저 목소리 변화죠. 우리 성대를 조절하는 신경이 두 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술하다가 좀 잘 다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경험이 많은 의사가 하면 다칠 확률은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갑상선 뒤에 이제 부갑상선이라고 이렇게 작은 콩알 같은 게 있고 그 부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게 있는데 네. 그 부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칼슘을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만약 갑상선을 양쪽에 다 뛸 때 부갑상선이 다치거나 같이 절제되거나 그러면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경험된 의사는 그런 걸 다 아니까 자, 그걸 남겨놓고 신경도 남겨놓고 하면 되고 그다음에 드물게는 출혈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갑상선을 다 띄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평생 갑상선 호르몬제를 드셔야 됩니다. 또 그런 후유증이 있군요. 네네네. 그럼 이제 이어서 갑상선암은 생존율이 얼마 정지, 어떤지 또 질문을 주셨네요. 네, 갑상선암은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후가 좋습니다. 그래서 10년 생존율을 보통 하면 5년 생존율을 많이 따지거든요. 네. 근데 갑상선암은 10년, 20년 생존율을 따지게 돼요. 근데 10년 생존율이 95% 이상입니다. 그래서 네. 예, 크게 가장 예후가 좋은 암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암을 착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뭐 이제 통상적으로 예, 착한 착한 암이다 암이라고 많이- 이렇게 또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네, 오늘 진짜 토요일에 여러분들 바쁜 시간이실 텐데 시청률이 너무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70분 이상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심장충격님께서도 이제 긴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일반 병원에서 유방암 1기라고 해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4월 말에 수술 일정을 잡으러 가십니다. 근데 4월 중순에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척수 갑압술 수술이 잡혀 있습니다. 허리 수술 예약도 1년을 기다리다 잡힌 수술이고 이 수술 시간이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허리 수술을 먼저 받으시고 4월 말에 유방암 수술 일정을 잡아도 바로 수술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요. 58년생이시고 고지혈증 있으시고 고혈압, 갑상선 저하증, 여성 호르몬, 아스피린 등의 약을 복용 중이십니다. 저는 아무리 유방암 1기라지만 암이라는 게 너무 무섭기에 허리는 나중에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당장 이번 주부터 수술 전 검진 받으러 가셔야 하셔서 허리 수술을 결정해야 되는데 어떤 게 맞는지 너무 어렵습니다. 유방암을 언제 수술할지도 모르는데 허리 수술을 취소하는 게 맞는지 이런 상황에서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제 환자고 제 가족이라면 저는 뭐 일단은 척수 감압술이 꼭 필요하면 먼저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왜냐하면 그 어렵게 또 1년 동안 기다리다가 날짜 너무 오랜 잡으셨는데 시간. 왜냐하면 유방암 1기는 1기면 이제 2cm 이하의 암이죠. 그다음에 임파선 전이가 이제 없는 겨드랑이 임파선이 없는 암인데 조금 더 기다리셔도 그게 크게 자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 유방암이 걱정이 되시면 척수 수술할 때 그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면 그 진행을 늦추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네. 호르몬 치료를 한다든지 또는 뭐 다른 약물 치료를 먼저 한다든지 그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1년 동안 기다렸다가 척수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선순위를 따진다면은 척수 수술을 예약된 어차피 어렵게 잡힌 예약인데 하시고 유방암 수술은 좀 천천히 하셔도 천천히는 아니지만 하여튼 1기 유방암이시니까 크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기 유방암은 또 대부분
그 암을 유방을 부분 절제만 하게 되기 때문에 전 절제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네. 예. 주말에 또 많은 고민거리가 있으셨을 텐데 그래서 그러시네요. 조금 예.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았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 선생님 자주 출연해 주세요. 건강 1순위님, 푸릉님도 진정한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해주셨고요. 찐이님도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아름답다님은 선생님 유방암 수술 후 최근 항암을 마치고 지금 타모xifen 복용 중입니다. 최근에 검진을 받았는데 당화혈색소 수치가 당뇨 전 단계라고 하시네요. 유방암 진단 전에는 당뇨는 생각도 안 할 만큼 건강하게 살았는데 제가 갑자기 당뇨라니 찾아보니 타모xifen 복용하면 당뇨가 나올 수 있다던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항암이나 다른 원인이 문제인 걸까요? 유방암 환자 당뇨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관리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당뇨는 제가 전공이 아니라 당뇨에 대해서는 이제 당뇨하는 선생님하고 조금 이렇게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타모xifen 드시고 타모xifen이라는 게 그 우리 유방 세포의 그 여성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그 수용체 리셉터라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블로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그 유방 호르몬이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당뇨하고는 큰 관계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당뇨가 생겼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다른 항암제의 부작용이라든가 또는 그거에 의해서 운동 부족이나 또 드시고 있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당뇨는 또 유전적인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자, 이어서 숙자님께서는 갑상선 문제가 있어서 갑상선 외과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갑상선 외과에서 어떤 종류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갑상선 수술 외에도 다른 치료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수술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글쎄 갑상선 문제라면은 갑상선은 이제 혹이 있을 수가 있고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혹 아니면 기능이요? 예, 갑상선 기능 항진 올라갔다든지 기능 저하라든지 또는 혹이 있으면서 같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인지를 잘 보시고 기능의 문제라면 그건 약으로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갑상선 혹이라면 정밀한 초음파 검사를 하시고 물론 갑상선 호르몬 검사도 같이 해서 이 혹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우리가 분류하는 그 단계가 있거든요. 그 분류에 따라서 세포 검사가 필요할지 안 할지 이걸 결정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문제인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기능 문제는 약으로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악성일 경우에 악성이거나 악성이 의심될 때, 네네, 보통 수술을 하게 되죠. 자, 이어서 우리들의 블루스님은 원장님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많이 의료가 열악한 편일까요?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도 자국 의사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의사들은 많죠. 의사가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고요. 의사가 의과대학이 우리나라같이 6년제가 아니고 8년제입니다. 더 공부를 해야 되네요. 예, 근데 이제 8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이 3시간밖에 강의가 없어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되게 오전에 수업이 끝나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대학을 또 하나 더 다닙니다. 그래서 뭐 영어를 배운다든지 그렇게 다니고 그 학생들에 대한 졸업 후에 그런 그 학생들을 의사로 만드는 과정이 한국보다는 굉장히 부족하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의료 환경도 열악하고요. 열악하고 그 대신에 거기도 뭐 빈부격차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 안에도 좋은 그런 영리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이나 뭐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 이런 데서 이제 영리병원 세운데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잘 받을 수가 있고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해외 나가서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난하신 분들은 병원 오기가 굉장히 힘들죠. 아주 굉장히 열악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스태프님이 선생님의 경험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 캄보디아 봉사 이야기 더 해주세요라고 해주셔서 이 질문이 떠올랐는데요.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에서 이제 부원장과 또 원장을 역임하신 네. 이후에 또 이렇게 후배 양성 교육을 위해서 또 사임을 하셨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또 교육도 하신 건가요? 예, 거기 저 의과대학 졸업하고 저희 헤브론 병원에서 그 레지던트를 양성을 합니다. 3년간 가정의학 그 패밀리 메디신 코스를 하는데 3년간 그때 이제 1년에 5명, 뭐 4명, 6명 뽑아서 이제 그 학생들을 그 닥터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그게 이제 가장 재밌었고 보람이 있었죠. 예. 혹시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으신가요? 다 기억에 남죠.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하죠. 예, 제가 다 이름이 다 기억이 나는데, 네.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수술할 때 결찰이라고 해서 이렇게 혈관 묶는 결찰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도 못했던 사람들이 뭐 3년이 지난 다음은 아주 능숙한 예, 외과 의사가 된 게 가장 보람이 있죠. 네네. 네.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저도 궁금합니다. 이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의 좀 모습도 보고 싶고요. 예.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더 여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의 고민들이 또 있는데요. 네. 권태우님께서는 저는 남성인데 남성도 유방암이 생길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떤 원인으로 이 유방암이 걸리는지 예, 궁금합니다. 남성 유방암이 생길 수가 있고 보통 100대 1 정도로 여자가 훨씬 많고요. 남자는 아주 드뭅니다. 또 여자하고 생기는 원인은 똑같습니다. 그래요? 여성 호르몬의 과다.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하고 밀접 관계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남자 중에서도 이제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아주 드뭅니다. 네. 예. 드물지만 생길 생길 수 수는 있습니다. 있다. 예, 맞습니다. 신경 쓰지 말자님은 갑상선 혹이 발견되면 제거하는 거 말고는 치료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혹을 이제 양성인지 악성인지 악성이란 말은 이제 악할 악자를 써가지고 환자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양성 혹이 암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양성 음성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양성을 좋은 양자 착할 양자를 써서 네. 착한 혹, 그다음에 악성은 악한 혹. 그래서 우리가 악성이거나 악성이 의심되거나 하는 혹은 수술로 제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악성이 아닌 암은 크기가 작으면 그냥 두고 봐도 됩니다. 근데 이제 크기가 크거나 미용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네. 목을 누른다거나 네네. 뭐 이러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지만 양성 혹은 수술을 안 합니다. 그렇군요. 예, 크기가 크지 않으면.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양성혹도 수술하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양성혹은 수술을 안 해도 되다. 크기가 크지 않거나 목을 누르는 그런 증세가 없거나 그러면 네. 양성혹은 그냥 갖고 사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양성혹인 경우에 이게 뭐 목을 누르거나 하는 케이스가 아닌 경우는 미용적인 문제가 있거나 예. 그럼 혹시 약으로 이게 좀 크기를 줄이는 방법은? 양성은 약을 갑상선 호르몬제를 옛날에는 좀 썼었는데 네. 지금은 뭐 어느 나라에서도 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양성혹은 그냥 두고 보자. 그렇군요. 그 대신에 자주 관찰을 해서 크기가 네. 커지는지 또 세포 검사도 자주 해서 네. 이게 암으로 변하는지를 관찰만 하면 됩니다. 네. 자, 이어서 오영도님께서 존경하는 회장님, 유방암은 초기여도 항암 치료를 하는지요? 친구가 유방암 수술하고 다음날 퇴원했는데 이 항암 치료 10회를 받는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예, 유방암은 초기에도 항암 치료를 합니다. 음.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유방암이라는 질환은 사실은 그 국소적으로 생기는 거지만 이게 잘 이렇게 따져보면 이게 전신 질환이에요. 이 피를 뽑아보면 피 속에 암세포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있고 하기 네네. 때문에 또 우리가 의사들이 다 제거했어도 놓친 부위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항암 치료는 기본적으로 항암 치료, 호르몬 치료,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는 다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유방을 부분 절제했을 때 그 유방을 이렇게 유방을 많이 남겨놨을 때는 유방을 방사선 치료해야 되죠. 네. 자,
푸름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담아주셨네요. 갑상선 결절로 오래전부터 추적 검사 중에 미세 침입 검사도 여러 번 했습니다. 양성이 나오다가 22년도 결과에는 악성과 양성의 중간이라고 들었고 24년 미세 침검사 여포성 종양의심 여포종양. 네. 수술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초음파 모양이 크기가 커지진 않았지만 안 보이던 모양이 살짝 보인다고 하셨어요. 수술에 대한 결정은 했지만 고민되는 게 반절제, 전젤제에 대해서 부분입니다. 암일수록 2차 수술에 대한 부분도 걱정되지만 이 조직 검사한 결절 외에도 저는 갑상선의 결절이 여러 개로 많은 상태고 목을 만졌을 때 만져지며 그냥 보기에는 목이 블룩 튀어나와 있습니다. 침을 삼킬 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요. 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침을 삼켜도 목에 뭔가 안 넘어가고 남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나머지는 양성 결절이라도 수술하는 김에 그냥 전절제로 다 떼버리는 게 맞을지도 고민이 됩니다. 저의 선택이긴 하지만 이렇게 여포성 의심인 경우에는 또는 양성 결절이어도 목이 튀어나올 정도인 경우에는 전절제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예, 여포성 혹은 이제 우리가 그 세치 흡입 검사를 하면 단계를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카테고리 4에 네 번째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번째에 들어가는 건데 보통 우리가 각국의 여러 나라의 권고안 중에서 이 카테고리 4 여포종양 수술하는 걸로 돼 있고요. 네, 수술하는데 이제 우리 환자분께서는 반대편에도 혹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평생 그냥 갑상선 걱정 안 하고 살 테야. 그러면 갑상선을 다 떼어내도 됩니다. 네. 그냥 아까 말했지만 경험 있는 의사들은 그게 부작용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평생 갑상선 약 먹는 거 싫어. 그러면은 그 여포종양이 있는 쪽은 절제를 다 하고요. 네. 반대편은 그 혹만 이렇게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성이 확실할 때. 네. 예, 그래서 조금 제거하고 부분적으로 갑상선 정상 조직을 남겨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다 띄면 좀 속은 시원하겠죠, 사시는데 불편함은 없겠죠. 네, 정말 많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혹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 반대쪽에 혹이 많으면 그냥 거기 양성이라 하더라도 같이 다 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자, 이어서 거름마님께서는 선생님 이런 경우는 꼭 병원을 가야 함 이런 증상이 있나요? 갑상선과 유방 쪽에서 궁금합니다. 되게 본인이 만져지는 증상은 없어요. 갑상선 암도 그렇고 유방암도 그렇고. 그래요. 예, 자가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여기 유방하고 갑상선 가깝잖아요, 목은. 그러니까 유방 초음파할 때 갑상선 초음파 그냥 한번 하면 같이 해보면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시면은 안심하고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정기 검진을 똑똑히 네네. 챙겨야겠네요. 네. 쿠야님은 갑상선 제거 수술을 했는데 무슨 음식을 좀 조심하면 좋을까요? 갑상선을 다 띄었으면 뭐 음식은 크게 조심할 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술이나 담배 같은 건 물론 안 하시겠고요. 갑상선 호르몬제만 잘 드시면 되는데 이 갑상선 호르몬제라는 게 조금 까다로운 약이에요. 그래요. 네, 그 아무 때나 뭐 다른 약처럼 막 드시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공복시에 드셔야 됩니다. 공복? 예. 그래서 식사 전 최소한 30분, 안심하기는 식사 전 1시간 전에 드시면 네. 그 갑상선 호르몬이 잘 흡수가 되는데 그 갑상선 약 드시고 그다음에 뭐 커피 마신다든지 뭐 무슨 인삼을 같이 드신다든지 네. 이렇게 되면은 갑상선 호르몬의 흡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띄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가릴 건 없는데 이 텀을 둬라. 예. 약 복용 방법을 좀 더 유의해서 그렇죠. 신경을 많이 그게 쓰셔야겠네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는 주변 분들도 약을 드실 때 이렇게 시간도 뭐 체크하시고 네, 그게.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근데 나는 뭐 도저히 그 시간을 못 맞추겠다. 뭐 출근하는데 언제 새벽에 나서 약 먹고 한 시간 있다가 네네네. 식사하고 출근하고 그런 분들은 자기 전에. 오히려. 그러니까 저녁 식사 후 네. 3시간 있다가 약을 드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조금 문제 있는데 그래도 그 아침에 그 시간 못 맞춰서 드시는 것보다는 그게 방법이 좋습니다. 네. 자, 건강 1순위님께서 외과 선생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셨고요. 심장충격님도 답변 주시는 게 진심이 느껴지고 믿음이 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비운이 덕분에 많이 배웁니다 하셨고요. 스토리가 대단하신 선생님이시군요. 우리 영님은 교수님 캄보디아에서 기억에 남는 수술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예, 그 무게만 4kg. 예, 시리아 남미. 네, 아까 기억에 남는다 네네. 해주셨고요. 학회 회장님이시라 그런지 경험에서 우러납니다. 포스가 대단하십니다. 오영도님도 아 그렇군요.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머리띠님은 유방암 자가진단법. 아까 앞에 분이 또 여쭤보셨던 부분인데 네네. 그 자가진단법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일어선 상태에서 한쪽 팔을 올리고 네, 예, 약간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하면은 유방이 좀 펴지겠죠. 네. 그 상태에서 뭐 안쪽에서부터 한다든지 바깥에서부터든지 빠지지 않고 이렇게 만져보는 방법이 있고 꼭 겨드랑이를 포함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는 거울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뒤에 어깨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하면은 양쪽 유방의 크기나 모양을 비교해 볼 수 있고 유방암이 있는 경우는 대개 그 이렇게 피부를 당기거든요. 네. 움푹 들어간 모습 보이는 건지 또는 이 피부의 색깔. 그다음에는 또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거는 유두를 이렇게 짜서 네.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지 않는지. 만약 피가 혈액이 나오는 경우는 유방암을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관내 유두종이라고 해서 그게 가장 큰 원인이긴 해요. 그 유방관, 젖이 나오는 관에 이렇게 혹이 생겨서 그건 되게 양성인데 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피가 나오는지 이렇게 짜보시면 됩니다. 진단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네. 네. 무수리님은 교수님 3살 여아 유방에 먹물 같은 게 잡히는데요. 검사를 해봐야 할까요? 되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걸음마님, 쿠아님도 답변 감사합니다. 사탕님은 초음파와 약 복용 꼭 기억하겠습니다 해주셨고요. 후라이드 치킨님은 갑상선 유두암이 여성들한테만 발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 원인이 뭔지 궁금합니다. 여성들한테 3대1 정도로 남성에 비해서 3대1, 4대1 정도로 많이 생기긴 하는데 되게 이제 호르몬 관계라고 이렇게 보고는 있죠. 근데 유방암도 그렇고 갑상선암도 그렇고 원인은 잘 저희가 모릅니다. 근데 어떤 분한테 잘 생기는지는 알아요. 이게 위험인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네. 유방암이 잘 생기는 분들은 가족력이 있다든가 또는 그 호르몬 치료 그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 폐경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 여성 호르몬제를 많이 먹잖아요. 네네. 그 호르몬제를 오래 드신다거나 네. 그런 분들한테는 좀 위험 요소가 있죠. 그 외에 뭐 유전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만도 원인이 됩니다. 비만 원인이지만 저 위험 인자가 네. 비만이 되죠. 그다음에 알코올도 이제 위험 인자가 될 수가 있고요. 예. 그럼 갑상선은 또 스트레스 때문에 요즘 직장인 여성분들을 포함해서 좀 많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 나타나는데 이 갑상선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도 조금 이유가 될까요? 스트레스는 제가 지금 유방암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갑상선암은 그것도 유전적인 거, 네. 가족력, 그다음에 그 어렸을 때 이 목에 이제 방사선을 쬐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임파암 같은 게 있어서. 네. 그다음에 그 원자력 발전소 뭐 그 체르노빌 같은 게 그 원자력 발전소 폭파 사건으로 네. 네. 그 방사선을 쬐인다든지 그러면 이제 갑상선암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요오드가 그 미역 속에 요오드가 많잖아요. 네. 요오드를 너무 많이 먹어도 또는 요오드가 결핍돼도 그게 위험인자 원인은 아니지만 네네. 갑상선암이 생기는 예를 들면 갑상선 유두암은 요오드를 너무 많이 섭취해서 생기는 연관이 있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갑상선암 중에서 그 여포암이라고 있는데 네. 그 여포암은 요오드가 결핍한 지역에서 많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렇게 위험인자죠. 이게 전부 다 이런 게 위험인자로 갑상선염, 우리나라에서는 갑상선염 환자가 많은데 그 만성 갑상선염 같은 것도 암이 생기는 위험인자로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방송 시간을 마무리할 시점이 됐는데요. 네. 괜찮으세요? 네. 오늘 이 시간은 대한갑상선 내분비외과학회 명예회장을 역임하셨던 우리 이영돈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상 부분만 좀 빠르게 답변을 네. 딱 다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들의 블루스님은 저희 할머니께서 갑자기 갑상선 암에 걸리셨는데 4기라고 하십니다. 작년에 검사 받았을 땐 아무 이상이 없으셨는데 1년 만에 4기가 되는 게 가능한가요? 갑상선 암은 전이 속도가 느리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완치 확률과 재발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 아무리 갑상선 암이라도 4기는 위험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4기라고 하면은 그 암이 다른 곳으로 번진 경우에 4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폐나 뼈나 이런 곳으로 암이 이렇게 전이가 된 경우를 4기라고 하는데 작년에 검사 받았을 때는 아무 이상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은 네. 이거는 갑상선 암 중에서도 다른 암을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 분화도가 네. 대부분의 갑상선 암은 분화도가 아주 좋은 암들, 유두암 같은 경우. 근데 미분화암, 분화가 아주 그 나쁜 암 같은 경우는 갑자기 생기고 갑자기 전이가 돼요. 그래서 혹시 미분화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미분화암은 예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근데 만약 유두암이라고 한다면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우선 갑상선 수술을 하고 방사성 요오드 치료라고 해서 그 방사성 요오드를 이렇게 먹는 치료가 있어요. 네, 네. 그런 방사성 요오드가 이 갑상선 세포는 선택적으로 요오드를 흡수하거든요. 근데 그 요오드에다가 방사성 물질로 요오드를 만들어서 주게 되면 얘가 그걸 먹고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암의 종류인지 먼저 자세히 선생님하고 상의해 보시고 미분화암이라고 한다면은 치료 방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 항암제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타겟 세라피라고 해서 표적 치료가 있긴 합니다만 치료가 그렇게 잘 되지는 않고요. 근데 유두암에 의한 4기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유, 놀라셨겠어요. 예, 많이 가족분들이. 놀랐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아쉽지만 신경 쓰지 말자님까지만 할 수 있을 것 네네. 같은데요. 갑상선 유두암은 몇 년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마 유두암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갖고 계셨다고 그랬나? 네, 신경 쓰지 말자님이 네, 한번 쭉 보겠습니다. 네, 검진해서. 아직 발견은 안 되신 거죠. 그러니까 갑상선 검사를 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진단을 받으셨대요. 유담 진단을 검진 후에 받았군요. 받으셨어요. 근데 크기가 작으면 이제 그 위치에 따라 다른데 크기가 특히 1cm 미만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위치가 목소리를 내는 신경하고 좀 떨어져 있는 경우 그다음에 주위에 그 임파선에 목의 임파선에 전이가 없는 경우는 요새는 수술을 안 해요. 적극적 관찰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관찰을 하게 됩니다. 저도 캄보디아 가기 전까지 한 수백 명을 관찰했었는데 그렇게 관찰한 사람 중에서 암이 커지는 사람은 대개 10% 미만입니다. 네. 예, 그래서 잘 관찰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관찰을 보통 6개월마다 하게 됩니다. 6개월마다 초음파 검사를 해서 크기가 커지는지 크기가 2mm 이상 크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20%가 크기가 커지면 수술을 하고요. 네. 또는 이제 우리가 그 체적을 볼륨을 재거든요. 용적이 50%가 늘었으면 관찰하다가 그러면은 작은 암이라도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또 다음 방송에 또 바톤을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아쉽지만 두 분의 질문을 남겨두고 마무리해야 된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네, 정말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네네. 자주 나와주세요. 정말 이렇게도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경험, 연륜, 실력, 마음 최고십니다. 이렇게 또 따뜻한 댓글들 달아주시면서 오늘 많은 분들이 또 귀중한 시간 내주시고 들어와 주셨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도 바쁘신 시간 이렇게 또 귀한 지식적 나눔을 해주심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제주 라이브에서 뵐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초대해 주셔서 시간 감사합니다. 네, 네네. 이영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